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17년 경영지도사 마케팅 관련론 기출문제. 논술은 마케팅 환경하고 브랜드 자산, 약술은 관여, 신제품, 촉진 예산 결정 방법, 서비스 갭,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 환경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최고 경영층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마케팅 환경 세 가지, 마케팅 부서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마케팅 환경 두 가지, 통제 불가능한 마케팅 환경 다섯 가지. 이 문제가 그 안광호의 2018년판이에요. 이 안광호 7판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 꽤 올해 나온 8판이죠. 요 8판 이전에 안광호 7판에 보면 앞부분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안광호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광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코틀러 교재에도요,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그렇게 해놓고 이제 미시 환경, 거시 환경 이렇게 써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틀러 교재보다는 안광호 교재가 이제 아무래도 시험 출제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안광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안광호 교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 안광호 교재만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쭉 읽어보시면은요,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고 경영측에서 통계가 가능한 거 뭐 기업 목표 설정, 사업 영역 결정, 기능 부서 역할 요청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겠죠. 통제 가능한 게.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의해 통제 가능한 마케팅 환경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 다섯 가지. 이거 주로 이제 거시 환경 쪽이 이제 그 통제 불가능하겠죠. 거시 환경하고 이제 그 기업 외부의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한 마케팅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광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쭉 기재를 해봤지만 이거 말고 뭐 다르게 답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케팅 환경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광호 교재도 그렇고 최소일 교재도 그렇고 안에 있는 내용은 싸그리 다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이게 2017년입니다. 2017년도에 이 브랜드 자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이 브랜드 자산은 2010년에 브랜드 이미지, 2011년에 브랜드 인지도, 2015년도에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브랜드 지식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회상과 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연상의 유형이 있어요. 속성 정보, 혜택 정보, 태도 정보 이 세 가지 브랜드 연상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또 이런 식으로 세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브랜드 연상의 유형들이 얼마나 호감적이냐, 얼마나 강렬하냐, 얼마나 독특하냐가 브랜드 이미지다라고 케빈 켈러 교수가 1993년도에 저널 오브 마케팅에 실었던 그 오리지널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케빈 켈러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그림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교재 있죠. 예전 교재 그러니까 한 10년 전 교재 정도 같으면은 이 그림을 거의 그대로 대부분 수록을 해놓고 있었어요. 마케팅 관련론 교재에 보면. 근데 최근 출간되는 교재를 보면 이 그림 중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고 요거하고 뭐 요렇게만 적어 놓는 그런 교재들이 왕왕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광호 교재도요. 제가 알기로 이걸 다 빼버렸습니다. 이걸 빼버리고 그 제품 속성, 비제품 속성 그리고 뭐 이걸만 적어놨나? 뭐 하여튼 그래요. 많이 생략을 해놨습니다. 최근 교재는. 하지만 한 10년 전 교재 까지만 해도요. 이 그림을 거의 그대로 대부분의 마케팅 관리론 교재에서는 수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교재는 좀 빼먹고 좀 생략시켜서 많이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 오리지널 그림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면 이 브랜드 자산이죠. 브랜드 자산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브랜드 자산의 개념이 뭐냐? 브랜드명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과 결합하여 기업과 고객에게 부과된 자산 가치의 총합. 이게 아마 데이비드 아카하는 케빈 켈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특정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 그러니까 이게 아커가 얘기했던 건지 이게 켈러가 얘기했던 건지 뭐 확실한지 모르지만 둘 중 하나는 아커가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켈러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의 아버지 그럼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아커입니다. 그 데이비드 아커는요 총 네 가지를 브랜드 자산으로 규정을 했어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 이미지. 요 네 가지를 데이비드 아카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케빈 켈러는 요 브랜드 인지도하고 브랜드 연상 요 두 개를 또 브랜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한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켈러 교수의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브랜드 인지도하고 브랜드 연상 이미지 요것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연상의 특징 세 가지. 이거는 이때 계속 출제가 됐던 거죠. 계속 출제가 됐던 거니까 그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확장의 장단점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광호 최신 교재입니다. 박찬수도 최신 교재예요. 다 비슷하게 써놓고 있어요. 신제품 촉진 비용과 신시장 개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상향 확장의 경우 기존 모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 모브랜드의 진부화나 식상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 표적 시가장 내 다양한 소비자를 흡수할 수가 있다. 이게 브랜드 확장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자칫 잘못하면 모브랜드가 타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면 자사시장 잠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복수 브랜드는 상표 식상화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 확장의 장단점도 따로 요거는 2017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도 그 내용이 그대로 현재 최신 교재에 그대로 쓰여져 있으니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약술 세 번째, 요거는 관여도 이 소비자 행동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관여도 문제는 2010년, 12년, 13년, 19년 그리고 2021년도에는 관여 측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 이학식 교재도 그렇고요. 이학식 교재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교재? 이학식 교재만 그렇겠구나. 관여라는 챕터가 아예 없습니다. 관여라는 챕터가 아예 없지만 그래도 다른 교재, 라선화 교재라든가 황영철 교재 같은 경우는 관여라는 챕터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여는 계속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관여도의 개념이 이거는 개인적인 중요도나 관심도다 이거고 관여와 상표차에 따른 소비자 구매 행동 유형. 그래서 고관여, 저관여 그리고 상표 간 차이가 크냐 상표 간 차이가 작냐. 고관여이면서도 상표 간 차이가 크다. 그러면 포괄적 문제 해결. 포괄적 문제 해결은 그 구매의사 결정 과정을 모두 거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이게 포괄적 문제 해결이죠. 요 사례는 제가 생각해 놓은 겁니다. 요 사례는 뭐 이건 제가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이거 말고 다른 사례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단지 제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상표 간 차이가 큰 거다. 그리고 저관여면서 상표 간 차이가 큰 거. 뭐 저는 라면이라고 사례를 들었는데 뭐 다른 사례도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추구 구매고. 고관여이면서도 상표 간 차이가 작다. 자동차 이것도 제가 만든 사례인데 자동차 그렇죠. 뭡니까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나 그 껍데기만 좀 다르지 속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겠죠. 그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캐논 카메라하고 니콘 카메라하고 그놈이죠. 그러니까 상표간 차이가 작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휴지 같은 경우는 뭐 습관 구매, 간성 구매 이렇게 간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관여 상표 차이에 따른 소비자 구매 행동 유형.
이게 아직도 2학시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2학시 이게 2020년도판, 예, 거기 아직도 쓰여 있으니까 그 칠판이죠. 소비자행동론 칠판.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정리를 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 과정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 보면 이제 원래 오리지널 신제품 개발 과정은요. 보통 이제 TRL 10단계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 레드니스 레벨 10단계 그래서 나사에서 나온 그게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마케팅 관련론 교재에서는 그거를 줄여가지고 뭐 한 6단계, 7단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대부분 마케팅 보면 아마 7단계로 써놓은 그런 마케팅 교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5단계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제시가 됐죠. 그래서 그 교재에 쓰여져 있는 뭐 7단계를 5단계로 줄이면 됩니다. 먼저 아이디어 창출하고 평가를 하죠. 창출 원천은 이런 게 있고 평가 기법에는 스탬프 테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탬프 테크닉이라는 게 뭐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뭐 이거 뭐 생략하셔도 되고 완공호 교재는 개방형 혁신 제품 사용 관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평가 기준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컨셉을 개발을 하고 이제 시제품을 개발을 한다. 제품 컨셉은 예 요런 것들이 제품 컨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검증을 하고 전략 수립을 한다. 교재에 보면은 마케팅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성 검증한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교재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 저도 사업 타당성 검증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당성 검증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업성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성이 있을 때 그때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는 게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교재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성 검증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만 이제 안광호 교재에 보면은 마케팅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을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서 재무 시뮬레이션을 거기다 써놨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재무 시뮬레이션은 그거는 사업성이 아니죠. 그거는 미래 수익성을 검증하는 거지 사업성 자체를 검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시험 마케팅을 하죠. 예, 시험 마케팅은 표준 시험 마케팅, 통제 시험 마케팅, 모의 시험 마케팅이 있다. 예, 요것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요것도 다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양산하고 상업화하는데 상업화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진입 시점하고 진입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 초기 진입을 할 거냐, 후기 진입을 할 거냐. 그리고 진입 범위도 지역을 우선 출시할 거냐, 전국적으로 출시할 거냐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제품 개발 과정을 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마케팅 교재는 한 7단계 정도로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5단계로 5단계로 줄여서 설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서 설명을 해주면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 네 가지, 예, 가용자원법이라는 게 있고, 매출액 비율법이라는 게 있고, 경쟁자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 예, 이거는 하향식입니다. 반면에 요 목표가업법 요게 상향식이에요. 마케팅 원칙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면 매우 논리적이다. 다만 이런 방법이 항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촉진 예산 측정법이라는 보장은 없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가용자원법, 매출액 비율법, 경쟁자 기준법은 그냥 위에서 찍어 내리는 하향식이지만 이거는 상향식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밑에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향식, 상향식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어떤 교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험법이라고 써놓은 교재도 있어요. 예,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재는 요 네 개를 써놓고 있고요. 추가로 제가 무슨 교재인지는 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교재 보니까 이렇게 시험법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교재도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뭐 말이 되는 얘기죠. 비용만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예, 촉진 예산 결정 방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는 서비스 갭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 요것도 요 내용은 이제 요게 답니다. 때문에 요걸 똑같이 다시 재출제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희박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서비스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 기대예요. 이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 기대 수준은 소비자의 구정,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니즈, 과거 경험 이거에 의해서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기대 수준을 형성을 한다. 요 얘기입니다. 이 서비스 기대 수준하고 기업이 소비자 기대에 대한 경영자 인식, 즉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어떠할 것이라고 느끼는 그 인식 자체, 요게 갭 1입니다. 갭 1은 따라서 날리지 갭이에요. 소비자의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서 오는 차이. 자,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 시장 조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갭, 두 번째 갭은요, 기업의 인식을 표준화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이걸 스탠다드 갭이라 그래요. 기업의 서비스 품질 인식과 서비스 품질 규격의 해석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인식이 어떠하다라고 그거를 이제 규격화를 해야죠. 표준화 규격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갭이 갭 2예요. 이게 스탠다드 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이 요게 딜리버리 갭입니다. 설계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게 요게 딜리버리 갭이에요. 그 다음에 갭 4는요, 예, 요거는 소비자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이게 기업이 제시하는 광고 홍보죠. 이 기업이 제시하는 광고 홍보와 이 서비스 기대와의 차이, 즉 커뮤니케이션 갭입니다. 실제 인지한 서비스와 기업의 광고 홍보에 의해 기대된 서비스 차이, 요게 커뮤니케이션 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갭 5는요. 소비자가 느꼈던 서비스 기대와 소비자가 실제로 경험한 서비스 인식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즉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갭이에요. 이게 모두 다 결합돼 고객이 처음 기대했던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한 서비스 성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갭이 다섯 번째 갭입니다. 그래서 갭 1, 갭 2, 갭 3, 갭 4, 갭 5 이렇게 해서 총 서비스 갭은 다섯 개의 서비스 갭이 있다라고, 이것도 파라슈라맨인가 파라슈라맨하고 베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논문 보다 보면 파라슈라맨하고 베리 논문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 논문일 겁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2017년도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최근 교재는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예전 교재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대부분의 교재 보면 요 서비스 딜리버리 갭, 그 서비스 갭 관련된 내용은 최근 교재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안광호 교재에도 없고요. 최설 교재도 없어요. 박찬수 교재에도 없으니까. 예전 교재는 있었습니다. 옛날 교재에는 있었는데 최근 교재에는 이 내용은 없으니까 시험을 대비해서는 뭐 이렇게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신 교재에 없는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교재에 있어야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재에 없는 내용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또 민원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교재에 없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어쨌든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만 확실하게 알고 계셔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하기에 현재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기도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이렇게 최신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출제됐던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그냥 기출문제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가 앞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기출문제가 최신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시장 조사론 이게
그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케팅 관리론이나 소비자 행동론 이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통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기에 통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외 조사 방법론까지 포함해가지고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케팅 관리론도 그렇고 소비자 행동도 그렇고 혼자 공부해서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외우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이가 좀 들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20, 30대 같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 엄청난 양을 언제 다 외우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서 외워야 돼요.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옛날 교재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신 교재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재출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까지 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다짜고짜 책 하나 붙잡고 그냥 싸그리 다 판다.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공부 방법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2018년도 기출문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